제가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치에 특화된 어떤 뭐 기계인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특히 이제 뭐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하는 위아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위아래도 없다. 한 혁신적인 자와 한번 붙겠다고 하면서 예. 그 반혁신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그 김재원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김재원은 공천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붙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대구 지역에 공천이 다 끝나면 그 지역 보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윤핵관 공천이라고 뒤집어 씌우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준석 대표가 나올 수 있는데 미리 가서 대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고향에서 있는 것이 맞죠.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그렇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혁신위의 동력, 김기현 대표의 울산 재출마, 또 가능성까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부 여당을 둘러싼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징계 처분이 취소되면서 당원 자격을 회복하셨습니다. 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뭐 그동안 제가 방송에 안 나왔더니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제가 없는 새 제 흉을 많이 보길래 다 모니터 하셨습니까? 아니 예. 뭐 혁신을 뭐 한다더니 김재원만 좋아졌다 뭐 이러길래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문의 1승하신 거잖아요. 의문은 아니고요. 의문 아니고 해야 될 1승을 하신 겁니까? 예. 아무튼 당원 자격 회복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후임 선출을 위한 전국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단독 입후보로 김석기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지금 당 혁신 작업이 한창인 시기에 당 지도부로 적합한 인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분이고 또 그 당에서도 굉장히 좀 그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고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 지도부가 좀 그 원에 또 좀 그 선수가 낮거나 예. 원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최고위원이 굉장히 좀 잘 그 선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내 의원을 중심으로. 네. 자, 근데 원래 29일로 예정됐었는데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지난 이제 후보 등록에서 단수 등록이었기 때문에 좀 앞당긴 것이다 이렇게 당에서 말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빨리 최고위에 안착시켜갖고 현 지도부 체제를 굳건히 하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없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뭐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원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비대위에 대비해서 일주일 먼저 선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는요 사실 29일이 되면요 예. 그것이 그 29일 30일 31일 이 무렵이 국회 예산 처리의 그 마지막 그 단계가 되거든요. 정부 예산이 그래서 31일까지 만약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돼 버려요. 예.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 심사한 모든 내용이 전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 심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뭐 그때 최고위원 선출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당겨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예견하지 못하고 29일로 정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은 비대위 체제 가능성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 김기현 대표 체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이용 의원은 김기현 체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금 당내에서도 뭔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대위 체제를 또 원하는 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뭐 어느 시대 어느 뭐 저 곳에서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굳이 비대위로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로 공간이. 방향을 전환하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구성이 되면 아하. 지금까지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안했던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이제 그 공천 그 실무안을 그 의결을 하고 그렇게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예. 선거대책위원회가 당을 이끌어가면서 그 중에서 최고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부분만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당에게는 훨씬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예.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울 분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선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아니 선대위원장도 따로 선대위원장과, 있고, 예, 공천관리 공장 따로 공천관리위원장은 있고. 예. 아하. 자, 진 작가님. 그런데 이제 사실 혁신위가 뜨긴 했지만 굉장히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한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뭐 1호 혁신안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고요. 또 저 이야기 하시죠. 네. 2호 혁신안도 흐지부지 돼버렸고 3호 혁신안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4호 혁신안은 뭔지도 까먹었고 들은 기억도 않고 5호가 나온다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한 달 후면은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혁신이 뭐 혁신 아니라고 내놨던 게 공간위에서 이게 지금 뭐 최고위원회도 안 받는데 뭐 공간이 이런 데서 이거 받겠어요? 지금 혁신이 있어도 안 받는데. 아니 근데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 혁신위에서 내세운 안보다 공관위는 분명히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요. 그다음에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버리면요.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 집행기구로 전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혁신위가 내세운 그런 어떤 주제는 굉장히 공천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다만 저는 혁신위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혁신위를 구성할 때는 공천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외의 부분이 훨씬 더 우리 당에 부족하거나 채워야 될 그런 분야가 많았는데 예. 물론 1호 혁신안은 아주 그 잘한 결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대사면. 예. 대사면.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천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아하.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 마치 공천위원회에 그 지침을 주는 그런 기구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 반발도 일어났고요. 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지난번 그 2020년도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이전의 그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이끌면서 김용호 공관위원장 그리고 김세현 전 의원이 그때 이제 그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 그때 공천을 그 엉망으로 하면서 중진들 또는 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에게 서울 험지 출마를 요구했거든요. 예. 그때 사실 영남 지역에서 응한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나머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예.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뭐 양산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한 수성을구에 가서 당선이 되어서 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다 성공해서 복귀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험지 출마를 응한 사람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당해서 배려를 하거나 뭐 배려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솔직히 이제 이미 과거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혁신위가 내세웠을 때 지금 당장에는 응하는 의원들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또 공관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뭐 이 당내에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당협 그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당무감사. 그런 당무감사를 당협별로 감사를 전부 예. 했고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거나 뭐 하면 또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그 혁신위가 만들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다고 보죠. 지금 그래서 혁신의 효과가 없다. 그것은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 예. 근데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데 나 세 번째부터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고 당무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TK, PK 의원들이 그 하위 등급에 잔뜩 몰렸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당무감사를 할 때 예. 저도 그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현재의 당협위원장이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그런 정도의 평가 여론조사의 평가. 근데 이제 이것을 할 때 어떻게 그 평점을 됐죠. 매기느냐. 그러면 이제 소위 영남권은 당 지지율은 높은데 개인 지지율이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격차로 아하. 예를 들어 이거는 이 사람은 당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위가 되고 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은 아무래도 그래도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면 이 사람은 당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뭐 그것은 이제 그 잣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아하.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봐요. 평상시에 당에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많은 의원들이 좀 그래도 당이 하니까 공정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 좀 있어 이런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그때 39살에 처음 국회의원 시작했는데요. 아, 그때요. 그때 당시에도 사무총장이 이재호 의원이었고 사무일부총장이 박승국 의원이었는데 예.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처음 공천 신청을 한 때니까 기억이 생생한데 이재호 의원이 사무총장으로서 각 의원별로 이제 당무감사를 해서 A, B, C, D 급으로 예. 나눴어요. 그리고 예.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둘 다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승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그렇군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왜 왜 뒤냐, 뒤냐? 그 내가 왜 이유를 C냐? 대라. 그러면 이 되기가 어렵죠. 근데 또 뭐 일일이 조사를 해보면 나름대로 저도 뭐 당 지도부에서 있어봤던 입장에서 본다면 예. 뭐 그럭저럭 이해할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총선 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 때는 예. 김종인 비대위원이 예. 이제 그 컷오프 기준을 이렇게 뭐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이거는 또 반발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지지율을 쭉 조사해서 하위 25%를 컷오프하자 이런 제안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따랐는데 수용을 했고. 아하. 그렇게 하니까 영남권에서는 오히려 대거 살았죠. 원래 이제 영남 TK나 PK는 당 지지율은 굉장히 높지만 또 이제 의원 개인 지지율은 낮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개의 지지율을 함께 비교했을 때는 TK, PK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개인 경쟁력만 봤을 때는 생존 확률이 있었다. 개인 경쟁률을 그냥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높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그런 그 하위 20%, 뭐 컷오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일부 이제 TK, PK의 물갈이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관위가 운영하기 나름이겠죠.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료를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되면 사실 당 지지율을 그 지역의 당 지지율보다 높은 의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특히 그럴 수도 제가 있겠죠. 아는 뭐 대구 경북의 이 사례를 생각한다면 예. 대구 경북의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은 의원은 제가 알기로 뭐 거의 없지 않을까, 한두 분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을 그냥 그 이유로 전부 그 컷오프 한다면 그것도 또한 뭐 또 반발의 어떤 빌미가 되겠죠. 예.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하위 평가자들 뭐 비밀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듣고 네. 자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검사 출신이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라거나 용산에서 내려온다거나 해서 밀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랑 또 합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건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 뭐 저 같으면 뭐 안 갈 것 같고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김재원 나는 이준석 신당 안 의원님 가. 이제 범위 좀 발표하셨습니다. 좁혀서 그보다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구 지역만 대구 경북 근데 지역에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네. 상상해 보시면 이분들 중에서 컷오프 되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이준석 신당이랑 손잡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뭐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준석이 대구에서 신당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TK TK의 의원. 현역 저는 중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예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말 잘 끌고 갈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봐요. 상당히 붐을 일으키면서 예. 그런데 그분이 뭐 정치적인 어떤 저 스킬 기술 정치적인 그 선전 기술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를 잡아내서 상대를 공격하고 이슈. 개인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예.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아하. 정당을 이끌 만한 그런 저 자질이 그러신가요?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것까지 갖추고 또 지금 대구 경북에서 있는 많은 저 현직 의원들이 사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정치적인 수요를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일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완벽하게 받아낸다면 굉장히 반향을 일으킬 여지도 있는데.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평소 보여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워낙 많고 예. 그 점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특히 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치에 특화된 어떤 뭐 기계인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특히 이제 뭐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하는 위아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위아래도 없다. 뭐 대구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대구 이준석 대표 경북 대체로. 사람들은 뭐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홍석준 의원님도 나오셔갖고 대구 분들은 그 예의를 중시하시는 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역구에 거기에서 대구 뭐- 지역구 나왔을 때 승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의원님도 같은 아니요 맥락으로 저는 이제 그 붐을 일으켜서 그러나 이제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저 갈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잘 그 공략하지 갖춰주고 공략하고 그러면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하.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그런 틈을 보고 대구에서 한번 둥지를 만들어보고 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보려고 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 좀 더 갖춰야 될 것이. 의원님과 혹시 의원님 대구에서 출마하실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 아니요, 의원님 의원님 고향 저는 가셨죠? 고향으로 아 가서 이제 고향에 가야 더 이상 그 외롭지 좀, 않고 명분이 있지 않을까. 고향에서 오라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예.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신당 이준석 대표 본인 뭐 이제 60몇 % 얘기하던데 지금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것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국민과 함께 합쳐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하면 예. 국민의힘은 당연히 자기 지역구에 공천을 주지 않을까요? 상계동에 예. 근데 상계동에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자신이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정당을 만들어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해서 대구에 출마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아하. 예. 오늘 하태경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네. 한동훈 장관이 당 지도부 역할을 나중에 하면서 향후에 어떤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윈윈 탈당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예. 그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가능성이 그 없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실컷 그런 조치를 해도 예. 이거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이거 뭐 이게 언제 이게 무슨 수평적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 자신들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할 때는 내가 상계동에 상계동을 떠나지 않겠다. 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내가 공천 신청해도 공천 안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당 떠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 그다음에는 대구에 가장 나쁜 놈하고 붙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그다음에는 대구에 아주 반혁신적인 비만 고양이.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반혁신적인 자와 한번 붙겠다고 하면서 예. 그 반혁신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그 김재원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김재원이 공천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붙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대구 지역에 공천이 다 끝나면 그 지역 보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윤핵관 공천이라고 뒤집어 씌우거나 뭐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준석 대표가 나올 수 있는데 미리 가서 대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고향에서 있는 것이 맞죠. 고향. 뭐 한동훈 장관 뭐 출마는 당에서 좀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그만둬서 당 사정을 잘 모르는데. 아이고 아시면서 아시잖아요. 한동훈 장관 출마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험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양지로 가서 또 당 전체 어떤 공동 어디로 선대 가야 본부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권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제 갈 길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 선거 전략 굉장히 의원님이 중요한 전략가신데 전략가시니까 예. 어디다 배치하는 게 가장 조심스러우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해 근데 주세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이것은 지금 앞으로 당의 사정이 한 10번 정도는 더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장 그 최근의 뉴스는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계양을 지었고 예.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 명룡대전.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나머지의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우리 당의 그 선거를 총괄하는 그런 또 업무도 담당하는 역할을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인기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어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